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기출문제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첫 번째 과목인 소방 원론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백드래프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백드래프트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시오버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인데, 이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급작스럽게 산소를 공급하면 그게 이제 연소가 돼서 이제 실외로 분출하는, 폭풍을 동반해서 실외로 분출하는 그러한 연소 현상을 바로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기 중에서 이제 백드래프트 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공기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낮다. 어때요? 자, 공기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한꺼번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그렇죠,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공급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2번. 내화조 건물의 화재 초기에 주로 발생한다. 자, 지금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자, 내화조 건물의 화재 초기에 주로 발생한다. 자, 화재 초기에 발생한다. 자, 아닌 거죠. 틀렸죠? 그래서 백드래프트 현상 같은 경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화재 감쇄기 때 발생을 합니다. 감쇄기 때. 그러니까 화재가 거의 끝나갈 시점에 감쇄기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새로운 공기가 공급되면 화염이 숨 쉬듯이 분출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공기가 갑자기 이렇게 공급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자, 맞고요. 4번. 화재 진압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렇죠? 이게 백드래프트 현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다음 문제 2번.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약제의 대표적인 하나의 소화약제인 거죠. 그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다. 자,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바로 뭐 통신실이나 전산실, 전기실 같은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자, 1번 맞고요. 2번. 한랭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극심한 추위, 영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화약제 맞고요. 3번. 자체 압력으로도 방사가 가능하다. 자, 별도의 가압원 없이 자체 압력으로도 충분히 방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죠. 3번 맞고요. 4번. 인체에 무해하고 GWP가 0이다. 자, 인체에 무해하다? 자, 아니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 바로 소화약제를 방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인체에 유해하고, 자, GWP가 뭐예요? GWP가 바로 지구온난화 지수죠. 지구온난화 지수가 0이라고 했는데 GWP가 한 대략 1 정도가 됩니다. 1.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GWP가 0이 아니고 1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자, 다음 중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으로 옳은 것은? 자,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1종부터 4종까지 지금 4개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알려면 먼저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1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이 뭐예요? 바로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자, 이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주성분을 나타낸 거예요. 탄산, 수소, 나트륨이 아닌 것은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요 2번과 3번은 탄산, 수소, 칼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으로 좁혀졌습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원자량을 비교하시면 돼요. 원자량.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걸 비교할 거냐. 자, 1번식과 2번식을 딱 봤을 때 어디에 차이가 있냐? 바로 요 CO2,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여기는 몰수가 2고 몰수가 1이죠. 나머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다르죠? C2. 자, 이거 1번도 틀리겠네, 1번. 1번도 틀려요. 왜냐면은 1번도 지금 Na2O3인데 여기는 Na2CO3죠. 다르죠? 그래서 암기를 하신 분들은 그냥 정답이 딱 보이는데 암기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원자량을 비교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탄소를 기준으로 원자량 비교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탄소가 2개 있죠. 2를 곱했으니까. 자, 탄소가 2개 있어요. 2개. 탄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탄소의 개수가 원자량이 2개가 돼요. 2개. 2개.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는 없어요. 탄소가. 여기도 탄소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네. 2개 있죠? 네. 근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탄소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똑같이 2개가 있어요. 2개. 탄소의 개수가 똑같이 2개씩 있네?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냐? 자, 지금 잘 보세요. 자, Na2O3, 여기 Na2CO3잖아요. CO3. 근데 여기서 또 무엇을 비교할 수 있냐면 산소의 개수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산소. 잘 보세요. 자, O3입니다. O3. 산소의 개수로 비교해 볼게요. 산소. 자, O3인데 앞에 2를 곱했죠. 그럼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가 있죠. 6개. 그렇죠? 6개. 자, 그럼 여기는 자, 보세요. 산소 3개. 산소 2개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4개죠. 여기는 산소가 1개 있죠. 더하면 8개. 맞지? 않죠? 개수가.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원자의 개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 볼게요. 4번. 아까 산소의 개수가 6개라고 했어요. 6개. 6개. 자, 여기는 산소 3개죠. 여기 산소 2개죠. 여기는 산소가 1개죠. 더하면 6개. 똑같죠? 원자의 개수가. 그래서 4번이 바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주성분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시고 그런 다음에 원자의 개수로 맞는 열분해 반응식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4번. 자, 프로판가스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프로판가스는 가연성 가스 중에 하나이죠. 자, 그래서 연소 범위, 즉 폭발 범위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에 9.8에서 28.4. 이것은 이제 특정한 어떤 가스의 연소 범위가 아니죠. 다음 2.5에서 81.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이 연소 하한계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이 연소 상한계죠. 그래서 이 연소 범위 안에 들어가야 연소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5에서 81이다. 이것은 이제 어떠한 가스냐면 아세틸렌 가스죠. 아세틸렌. 이것은 아세틸렌 가스의 연소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4.0에서 75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수소가스의 연소 범위에 해당이 되죠. 수소가스. 그 다음에 4번에 2.1에서 9.5다. 바로 이것이 프로판가스의 연소 범위에 가까운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1에서 9.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5번. 자, 제사류 위험물, 즉 인화성 액체에 대한 특성 및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사류 위험물 6가지 중에서 4번째로 되어 있는 제사류 위험물입니다. 제사류 위험물의 성질이 뭐예요? 바로 인화성 액체인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휘발유나 경유, 등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사류 위험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화성 액체에 대한
특성과 그리고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액체의 증기는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낮은 바닥에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기 쉽다. 자, 이게 보시면 자, 액체의 증기라고 했죠. 자, 액체 상태는 물보다 비중이 작지만 이 액체가 증발이 돼서 그 액체의 증기 자체는 어떻게 돼요?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낮은 바닥에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1번은 자,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2번.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다. 자, 이것은 우리 자동차 주유할 때 그 주유소에 써 있죠. 정전기 화재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하기 위해 터치를 해라. 이런 것처럼 이 기름, 유류 같은 경우는 정전기 발생으로 인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자,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 3번.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화재 시 주수하게 되면 연소면을 확산시키게 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액체의 증기 자체는 자, 공기보다 무겁지만 액체의 비중은 어떻게 돼요? 기름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볍죠. 그래서 그 유류 화재 시에 물을 주수하게 돼 버리면 그 비중이 작은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연소면이 확대되어서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일반적으로 액체이기 때문에 질식소화로는 효과가 없다. 자, 이것은 이제 틀린 설명이 자,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 모든 유류가 물보다 비중이 작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가 작다고 한 거죠. 그래서 물보다 비중이 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물을 주수해서 바로 질식소화, 분무. 그러니까 분무 상태로 주수하는 거예요. 분무 상태로. 물을 분무 상태로 주수해서 바로 질식소화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물보다 큰 유류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번 설명은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화재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틀린 것은? 자, 우리 화재를 분류할 때 총 몇 가지로 분류했었죠? 화재 총 4가지. 우리 소방에서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A급 화재부터 D급 화재 4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보실게요. 자, A급이 일반 화재. 자, A급은 일반 가연물 화재라고 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자, B급이 유류 화재다. 그렇죠? B급은 유류 화재 그리고 가스 화재를 B급 화재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B급 화재. 2번 맞고요. 3번. C급이 가스 화재다. 자, 아니죠. 이 가스 화재 같은 경우는 C급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네, B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 화재는 C급이 아니고 B급입니다. B급. 자, 그러면 C급은 무슨 화재냐? C급은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화재, 전기 화재. 그렇죠? 전기 화재가 C급 화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 4번에 자, D급은 금속 화재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7번. 자, 플래시 오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까 1번 문항에서 백드래프트 현상 봤었죠? 그래서 플래시 오버 현상도 대표적인 화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플래시 오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산소의 농도와 무관하다. 자, 산소의 농도.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죠. 조연성 가스. 그래서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더 원활하게 일어나는 거죠. 화재가. 그래서 산소의 농도와 무관하지는 않죠. 산소의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연소, 즉 화재의 확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농도와 무관하다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자, 1번이고요. 그다음 2번. 화재 공간의 개구율과 관계가 있다. 개구율. 자, 개구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구부를 흔히 얘기하는 창문.
창문 같은 경우를 계급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계구율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구율이 더 어때요? 창문이 더 넓으면 넓을수록 이게 또 산소도 많이 공급이 될 수 있겠죠. 뭐 공기가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재가 더 크게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재 공간의 계구율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 화재 공간 내에 가연물의 양과 관계가 있다. 가연물 당연히죠. 가연물이라고 하는 거는 탈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 탈 수 있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화재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가연물의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실 내의 가연물의 종류와 또 관계가 있다. 종류. 그렇겠죠. 탈 수 있는 물질의 종류. 그러니까 가연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잘 탈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상대적으로 더 잘 안 타는 물질이 있겠죠. 뭐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연물의 종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 오버 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산소의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자, 인화점.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연물에 불꽃을 댔을 때 연소가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죠. 그 인화점. 그래서 이 보기를 보시면 지금 3개의 물질이 나와 있어요. 3개의 물질에서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나열된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황화탄소 나와 있고요. 아세톤 그리고 에틸알코올 나와 있죠. 각각의 인화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이황화탄소입니다.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대략 영하 30도 정도가 됩니다. 영하 30도 이황화탄소는. 그 다음에 아세톤 같은 경우는 한 영하 18도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영하 18도씨. 자, 그리고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영상입니다. 13도씨가 돼요. 그래서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나열하면 바로 이황화탄소, 아세톤, 그리고 에틸알코올 이 순서대로 인화점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답을 고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자, 휘발유 화재 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휘발유입니다. 자, 휘발유는 제4류 위험물이죠. 유류. 그래서 유류 화재 시에 물을 주수 소화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 일반적으로 유류, 기름은 물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 위에 떠 있겠죠. 물 위에 떠 있어서 연소면, 즉 화재면을 확대시킬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수 소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휘발유 화재라고 했어요. 휘발유. 자, 휘발유의 비중은 대략적으로 0.75 정도가 됩니다. 물이 1이니까 물보다 작죠. 그래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연소면 확대 우려 때문에 바로 주수 소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3번에 비수용성으로, 그러니까 비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수용성으로 비중이 물보다 작아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물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물에 대한 성질. 자, 물은 가장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소화약제 중에 하나인 거죠. 물 소화약제가. 그때 이제 물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0도씨의 얼음 1g이 0도씨의 액체의 물로 자, 변하는 데 필요한 용율열은 약 g당 80칼로리다. 자, 어때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것은 얼음 0도씨, 0도씨의 얼음이 자, 0도씨의 물이죠. 0도씨의 물이 되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80칼로리 퍼 g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온도가 똑같죠?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얼음에서 물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만 변한 거죠. 온도는 일정하지만 상태가 변했다? 이건 뭐다? 잠열이죠, 잠열. 잠열이죠, 잠열. 그때 자, 용융열, 잠열, 용융 잠열은 얼마냐? g당 80칼로리인 거죠. g당 80칼로리.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음이 자, 물로 변하는 데 필요한 용융열이 얼마다? g당 80칼로리다. 이거는 별도로 암기하시면 돼요. 80칼로리. 그러니까 물의 증발 잠열이 539 이것처럼 똑같아요. 용융열도 80칼로리 per g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암기를 하시는 내용인데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2번. 20도씨의 물 1g을 100도씨까지 가열하는데 60칼로리의 열이 필요하다. 자, 보세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물입니다, 물. 물 20g, 20도씨죠. 20도씨의 물을 몇 도씨까지? 100도씨까지. 자, 100도씨까지 뭐 한대요? 가열한대요. 그러면 아까 1번과는 다르게 지금 상태는 똑같죠? 액체. 상태는 똑같은데 온도만 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열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현열인 거죠? 현열. 예, 온도만 지금 변한 거니까 현열. 그럼 현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Q는 CMT로 구할 수 있죠? CMT. 그죠? 현열 구하는 게. 그러면은 자, 비열이 1이고요. 물의 비열 1이죠. 질량이 얼마예요? 질량이 1g이죠. 그 다음에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갔으니까 몇 도가 지금 변했어요? 80도만큼 물이 온도가 변했죠. 80. 그러면 80칼로리 per g인 거죠. 그램. 그래서 여기는 60칼로리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예, 얼마가 돼야 돼요? 80칼로리의 열이 필요한 거죠. 80칼로리.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100도씨의 액체 물 1g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증발 잠열은 약 539칼로리 per g이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세요. 액체의 물을 수증기로,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지금 변한 거죠. 그런데 온도는 일정해요. 안 변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잠열이다, 잠열. 그렇죠? 잠열이죠. 근데 지금 증발 잠열 또는 기화 잠열이 얼마다? 539칼로리 per g이다.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539. 맞는 내용이죠. 다음 4번. 대기압하에서 100도씨의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면 최적은 1600배 정도로 증가한다. 맞는 거죠?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팽창합니다. 팽창. 몇 배로? 약 1600배에서 한 1700배 정도까지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60칼로리가 아니라 80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자, 피난계획의 일반 원칙 중 풀프루프 원칙이란 무엇인가? 자, 피난계획의 일반 원칙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풀프루프 원칙이 있고 그리고 페일 쉐이프 원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피난 설비를 첨단화된 전자식으로 하는 원칙이다. 전자식으로 하는 원칙이다. 자, 일단 요 1번 보기는 자, 풀프루프 원칙에 해당이 되지만 틀렸죠? 전자식이 아니죠. 예. 전자식이 아니고 바로 원시적인, 그렇죠?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1번은 풀프루프 원칙에 해당되지만 전자식이 아니고 원시적인 방법이 돼야 맞는 겁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저지능인 상태에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림이나 색채를 이용하는 원칙이다. 이거죠. 문자보다는 그림이나 색채를 이용하는 원칙. 이것이 바로 풀프루프 원칙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한 가지 피난기구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바로 fail shape 원칙이죠. fail shape. 그죠? 3번 틀렸고요. 4번. 피난 설비를 반드시 이동식으로 하는 원칙이다. 자, 이것도 풀프루프 원칙이 맞아요. 하지만
이동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고정식으로 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풀프루프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 옳게 설명이 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화재 시 소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뇌알코올포 소화약제는 수용성 용제의 화재에 적합하다. 맞는 거죠. 그래서 뇌알코올포 소화약제를 수용성 용제 포소화약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뇌알코올포 소화약제는 바로 수용성 용제 화재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번, 물은 불에 닿을 때 증발하면서 다량의 열을 흡수하여 소화한다. 이것이 바로 물의 소화 작용이죠. 바로 증발 참여를 이용한. 그래서 물이 불에 닿을 때 뭐 하면서 증발하면서 다량의 열을 뭐 한다? 뺏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가능한 겁니다. 2번 맞는 거고요. 3번, 제3종 분말 소화약제는 식용유 화재에 적합하다? 틀렸죠? 식용유 화재는 자, 제3종 분말 소화약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제1종이죠. 제1종 분말 소화약제가 적합한 겁니다. 분말 소화약제. 자, 그래서 제3종 분말 소화약제는 아니에요. 식용유 화재는 제1종 분말 소화약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여 소화한다. 자, 맞는 거죠?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죠. 부촉매 소화.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또는 할론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여 소화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13번. 자, 다음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불연 재료에 대한 내용이다.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불연 재료에 대한 내용이 써 있는데 이 보기 중에서 불연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연 재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지 않는 물질이죠. 타지 않는 물질. 그래서 보시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유리, 벽돌, 기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타지 않는 물질, 불연 재료는 바로 2, 3, 4번이 불연 재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것은 가연물입니다. 가연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불연 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다음 문제 14번. 자, 벤젠의 소화에 필요한 CO2의 이론 소화 농도가 공기 중에서 37 볼륨 %일 때 한계산소 농도는 약 몇 볼륨 %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CO2의 농도 구하는 공식이죠. 자, CO2의 농도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입니다.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 바로 여기는 산소의 농도를 구하는 거죠. 산소의 농도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37로 나왔어요. 바로 CO2의 이론 소화 농도가 37이래요. 그럼 여기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37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계산기 있으니까 이 식을 계산기에 입력해서 솔브 기능을 사용하면 바로 요 O2 산소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37은 21분의 21 마이너스 이제 산소의 농도를 이제 X 이렇게 X로 놓는 거예요. 계산기에서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놓으면 바로 X의 값이 바로 나와요. X의 값이. 근데 솔브 기능을 모른다. 잊어먹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직접. 자, 이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까 했던 식처럼 똑같이 쓸게요. 37은 21분의 21 마이너스 x로 놓을게요. 산소의 농도를 x 곱하기 자 100이다. 솔버 기능을 몰라요. 그럼 직접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x의 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양변을 100으로 나눌게요.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100분의 37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우변에 있는 100은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변에 21을 곱할 거예요. 분모 없애기 위해서. 그럼 양변에 21을 곱해주죠. 이렇게. 21을 곱해주면 21 지워지겠죠? 약분되니까. 자, 이제 다시 써볼게요. 21 마이너스 x는 여기는 21 곱하기 100분의 얼마가 돼요? 37이 되죠?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이 x의 값을 구하는 거죠. x의 값. 자, 그러면 21을 어디로? 우변으로 넘겨줄게요. 우변으로 이항시켜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는 21 곱하기 100분의 37 넘어갔을 땐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플러스 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1 곱하기 100분의 37 플러스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기로 이 값만 입력을 하면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에 솔브 기능을 사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요. 솔브 기능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직접 풀어서 산소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3.2 정도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문제 15번. 자,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자, 보세요.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바로 잔염 시간이죠? 잔염. 이 염자가 이제 불꽃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남았다고요, 불꽃이. 잔염 시간.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시간. 연소하는 상태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죠. 그게 잔염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잔염 시간의 반대가 뭘까요? 불꽃을 올리지 않으며 연소하는 상태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 이것을 잔진 시간이라고 하죠. 잔진 시간 또는 잔신 시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잔염 시간은 얼마냐? 잔염 시간이 바로 20초 이내입니다. 잔염 시간이 20초 이내고요. 그리고 잔진 시간이 요게 30초 이내인 거죠. 30초 이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잔염 시간이 20초 이내고요. 잔진 시간이 30초 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에 20초 이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16번. 자, 건물 내의 피난 동선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피난 동선입니다. 이제 피난을 할 때, 피난하는 그 곳에 이동하는 그 경로를 말하는 거죠. 피난 동선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피난 방향이 1개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다 모이겠죠? 그럼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맞는 거죠. 그다음 2번. 가급적 단순한 형태로 한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긴급하죠.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경로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난 동선은 단순한 형태로 해야 피난하기가 더 유용하겠죠. 그다음 3번. 통로의 말단은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통로의 끝부분이 그 부분도 위험한 곳이다 라고 하면 피난 동선으로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통로의 말단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수직 동선은 금하고 수평 동선만 고려한다.
아니죠. 수직 동선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죠. 수직 동선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화재가 발생해서 피난을 할 때 엘리베이터는 이용 못하죠. 바로 계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피난하기 때문에 수직 동선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동선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수평 동선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자, 건축물의 방제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제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피난층에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죠. 피난층. 피난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난층. 피난층은 지상으로,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제센터 같은 경우는 피난층에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화재 및 안전관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 방제센터의 역할입니다. 역할. 그래서 화재 및 안전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기능을 한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방제센터는 직통 계단 위치와 관계없이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아니죠. 이게 피난 경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피난을 하기 때문에 이 방제센터는 직통 계단 위치와 위치를 고려해서 그러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방제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18번. 20도씨의 물 0.04kg을 소화약제로 사용하여 모두 증발시켰을 때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보세요. 열량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열량. 지금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열량. 그럼 냉각 효과를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물을 사용해서 불을 껐다는 얘기죠. 냉각 효과를 이용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물이 완전히 기화가 되었다. 기화가 될 때까지 필요한 열량을 물어본 겁니다. 열량. 자, 그러면 이 열량 Q는 자, 현열과 자멸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자, 현열 CM 델타 T죠. 자멸 RM이죠. 그래서 현열 같은 경우는 현열은 상태 변화는 없고 온도만 변화하는 것이 현열이고요. 자, 반대로 자멸은 자, 상태 변화만 있고 온도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잠열인 거죠. 잠열.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20도씨. 자, 일단 20도씨의 물이 끓으려면 몇 도씨까지 올라가야 돼요? 물이 100도씨까지 물이 올라가야죠. 물의 온도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물이 이제 어떻게 돼요? 끓기 시작하면 100도씨의 뭐가 돼요? 수증기로 바뀌죠. 100도씨의 수증기로. 그러면 여기 2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물로 변했다? 여기에 뭐가 작용한 거예요? 바로 현열이 되는 거죠. 현열. 자,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됐다? 자, 상태가 변한 거죠. 상태가 변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잠열이 존재한다는 거죠. 잠열. 현열과 잠열. 그래서 이 현열이 CMT고요. 잠열이 바로 RM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C는 물의 비열입니다.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이니까 단위 한번 써볼까요?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입니다. 이게 물의 비열이에요. 물의 비열. 곱하기 자, 질량. 물의 질량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0.04kg이죠. 0.04kg 곱하기 자, 델타 T는 온도의 변화량입니다. 자, 지금 20도씨에서 몇 도씨까지 올라갔다고요? 100도씨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100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그죠? 80도만큼 변한 거예요. 자, 여기다 플러스. 자, RM입니다. RM. 이건 뭐라고요? 잠열. 잠열인데 지금 물이 증발한 거니까 바로 증발 잠열이 들어가겠죠. 증발 잠열. 얼마예요? 증발 잠열 R은 증발 잠열 얼마예요?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 거죠. 이렇게 539
곱하기 M은 질량 0.04kg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현열과 자멸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열량은 얼마 나오냐? 24.76 정도가 되네요. 24.76 단위는 킬로칼로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정답은 2번에 정답인데요. 정답 2번. 자, 다음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 보기 중에서 가장 옳은 설명을 찾는 겁니다. 1번, 일반적으로 인화 온도는 연소 온도보다 높다. 틀렸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화점과 연소점 그리고 발화점 세 가지의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돼요. 순서가 인화점이 가장 낮아요. 인화점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연소점이 더 커요. 연소점. 그 다음에 발화점이 가장 높은 거죠. 발화점. 그래서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이 크기대로 온도가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화 온도는 연소 온도보다 높다가 아니라 더 낮습니다. 낮아요. 그러니까 인화점이 더 낮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가연물질의 연소에 필요한 산화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존, 불소, 네온이 있다. 아니죠. 오존, 불소, 네온 같은 경우는 가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번 틀렸고요. 3번, 아르곤은 산화 분해 흡착 반응에 의해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아르곤도 마찬가지로 가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4번, 활성화 에너지의 값이 적을수록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 활성화 에너지의 값이 작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 이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급하는 최소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공급해야 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작으면 작을수록 연소가 더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의 값이 적을수록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문제 20번. 황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황린은 위험물이죠. 대표적으로 제3류 위험물인데 이거는 바로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황린은. 그래서 이제 보기 중에서 황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연소 시 오산화인의 흰 연기를 낸다. 연소. 자, 일단 연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 자, 황린의 반응 분자식이 뭐예요? 황린의 분자식이 P4죠. P4. 황린이 자, 연소했다고 하는 것은 산소와 반응을 한 거예요. 산소와. 그럼 산소와 반응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 바로 P2O5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몰수비를 좀 맞춰주면 5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됩니다. 2. 그래서 황린이 산소와 만나서 연소를 하면 바로 무엇이 발생하냐면은 바로 오산화인이 발생을 합니다. 오산화인. 그래서 연소 시에 오산화인의 흰 연기를 낸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연 발화 방지를 위해, 그래서 황린이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고 했죠. 자연 발화 방지를 위해 강알칼리 수용액에 저장한다? 틀렸죠? 황린은 이황화탄소와 같이 어디에 저장하냐면은 물속에, 수중에, 물속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강알칼리 수용액이 아니라 물속에 저장을 합니다. 틀렸고요. 3번. 독성이 강하고 지정 수량이 20kg이다. 맞죠? 황린은 독성이 강하고요. 지정 수량이 20kg 정도가 됩니다. 맞고요. 4번. 발화점이 매우 낮아 자연 발화의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발화점이 낮을수록 위험하겠죠. 온도가 낮을수록. 근데 이 황린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얼마냐면 대략 30도 정도가 돼요. 30도.
그러니까 우리 한낮 여름에는 우리 30도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황린을 이렇게 방치해두면 스스로 탑니다. 자연 발화가 된다고요. 예, 발화점이 30도씨로 매우 낮기 때문에 자연 발화 위험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칼리 수용액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